지금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원균 학당과 평택문화원이 주최하는 원균 콘텐츠 발표회 및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오늘 행사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원균 콘텐츠를 시청하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미나를 통해서는 임진왜란 초기 경상 우수사로서 활동한 원균 장군의 역사적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기존에 형성된 인식과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원균 장군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이해와 향후 인식의 확장에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택문화원의 오중근 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평택문화원장 오중근입니다. 날씨가 싸늘한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원균 장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동안의 왜곡된 역사 속에 저희들이 인식이 갇혀져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 이런 데 애를 써주신 정말 백승종 교수님의 노력 덕분에 오늘 같은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먼저 백승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원균 학당의 김현진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균 장군께서는 아시다시피 평택의 그저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평택의 정체성이며 또 평택의 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오늘 원균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지역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기억을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 콘텐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화 콘텐츠를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가 정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원주 원시 평택 대종중 원선식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원균 장군의 아우님이신 그 의병장 2조 참의 원년 장군의 12대손 됩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원균 장군의 직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후손으로 있는 분들은 그 동생분들이 후손으로서 양자로 들어간 분들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한 공으로 선무공신 제1등에 놓은 대신 원균 장군의 후손으로서 원주원시 종천에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원균 콘텐츠 발표회 및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백승종 교수님이 그 책을 쓰시고 평택문화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원균 학당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결실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행사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주신 두 기관의 노고에
후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의 삶 속에 지켜오고 확장해온 중심기관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원균학당은 학문과 시민을 잇는 가교로서 사료에 기반한 역사 이해를 시민의 언어로 풀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균 장군처럼 오랜 세월 단편적인 이미지 속에 머물러 왔던 인물을 사료에 근거해 역사적 사실을 차분히 살피고 이를 시민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며 학술과 문화 콘텐츠로 연결해 주신 점은 매우 뜻깊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원균 장군을 둘러싼 역사적 논의에서 후손의 역할은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평택문화원과 원균학당이 중심이 되어 시민 여러분께 하는 사료를 기반으로 질문을 던지며 역사를 보다 차분하고 성숙하게 바라보는 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후손들이 충분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시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문화원과 시민과 하는 원균학당이 앞장서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백승종 교수님께서도 이 책을 쓰기에는 보통 용기를 가지고 쓰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쓰셨습니다. 이에 대해 후손의 한 사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원주원시 종친회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평택문화원 시민과 함께하는 원균학당과 긴밀히 협정하여 사료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 이해와 지역 역사 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발표회와 세미나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가 시민과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여 평택 우리 구장의 찬란한 역사 문화 창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평택문화원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 원균학당 그리고 여기 모이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큰할아버님 12대조 큰할아버님이 되는 원균 장군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다리 편히 뻗고 주무셔보지 못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조 실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균 장군은 습종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댑니다. 습한 곳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습종을 앓고 계신데 그 이유는 선상 생활을 사병과 똑같이 장시간 했기 때문에 그런 병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병사로 계실 때 그 상당 상성을 수축하실 때도 역시 토구를 짓고 그 안에 기거하시면서 감독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그렇게 매도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 아프고 꼭 반드시 발이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균 장군을 주제로 한 콘텐츠 상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상영 콘텐츠는 원균 장군의 생애와 임진왜란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평택문화원 황수근 학예연구사가 콘텐츠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황수근입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원구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상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시민과 함께하는 원균 학당의 제안을 바탕으로 평택문화원이 기획 진행을 하였고 평택학 연구소에서 내용을 검토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원균 콘텐츠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약 3분 정도입니다. 네, 먼저 제1편은 원균의 출생과 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균 장군의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의 출발점을 살펴봅니다. 네, 2편은 원균의 해전에서의 활약상입니다. 경상 우수사로서의 원균이 출전했던 해전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3편은 원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동안 형성되었던 원균 장군에 대한 평가를 다시 살펴보고 기록 속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자고 합니다. 이 콘텐츠는 오늘 상영에 그치지 않고 향후 평택문화원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생과 청소년들에게는 원균 장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역사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이후 이어질 세미나 내용에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균 콘텐츠 3편을 연속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장군의 뿌리는 아주 오랜 고을 진위입니다. 평택 진위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죠. 장군의 집안 원주 원씨는 원래 지금의 의정부인 양주에서 옮겨와 진위의 여좌동, 오늘날의 평택시 도일동의 터를 잡고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1540년 바로 이 진위 여좌동에서 원균 장군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힘이 세고 용맹스러워서 남들보다 특출났기에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는 틀림없이 장차 나라를 지킬 훌륭한 무인이 되겠구나 하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장군의 아버지 원준량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이름난 무인이었고 어머니 남원 양씨는 성품이 곧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분이셨죠. 그 기대대로 시간이 흘러 장군의 나이 27살 1567년에 장군은 당당히 묵과에 급제합니다. 이후 그는 북방 국경지대에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큰 공을 세워 무인으로서 이름을 떨쳤고 그를 믿은 임금은 중요한 국방 임무마다 그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던 1592년 52살의 나이에 임금으로부터 남쪽 바다를 지켜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해 봄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불길한 소식과 함께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죠. 갑작스러운 침략에 남해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산과 들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처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원균 장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선인 판옥선을 직접 수리하고 강덕룡 장군을 사방으로 보내 흩어진 수군을 다시 불러 모아 필사적으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또한 남쪽 바다를 함께 지키던 이순신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힘을 합쳐 왜적을 막아내자고 제안하며 연합작전을 모색했죠. 그 사이 왜구는 빠르게 북쪽으로 이동해 한양까지 침입했고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가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진위에 남아있던 장군의 동생 원현은 아들 원사달과 힘을 모아 의병을 조직합니다. 모이자! 왜적을 물리치자! 그들의 함성은 태봉산을 뒤흔들었고 의병들은 헷골에 매복하여 왜적을 크게 무찌르는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시기 원균 장군의 집안은 온 가족이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아들 원사홍, 동생 원전 장군, 삭주부사로 싸운 셋째 동생 원지 장군, 그리고 사촌들까지 무려 13명이나 나라의 부름에 응답해 전장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들의 헌신과 더불어 집을 지키며 전쟁의 고통을 감내했던 부인들이 살았던 터는 지금도 부인터라 불리며 그 숭고한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와, 한 집안에서 13명이나 나라를 위해 싸웠다니 정말 대단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평택 진위는 이렇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한 영웅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균 장군이 이끈 해전에서의 눈부신 승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은 우리 수군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상우수사 원균 장군은 피하지 않았고 조선 수군의 첫 승리를 이끌어낸 해전의 주역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바다 위 전투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남해안에 도착하기 전의 일입니다. 원균 장군은 홀로 경상우수영의 장수와 병사들을 이끌고 왜적과 맞서 싸워 적선 10척을 불살라버리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동시에 이순신 장군에게도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어요. 5월 6일 마침내 이순신 장군이 당포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옥포 앞바다에서 대규모 외적을 만났을 때 원균 장군은 장수와 병사들에게 외적을 무서워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주저하지 마라 고 독려하며 북을 울리고 곧바로 적의 심장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동시에 힘껏 공격하여 마침내 적선 26척을 불태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원균 장군은 함께 싸워 이겼으니 같이 승전 보고를 올립시다 라고 제안했으나 이순신 장군은 다음에 올리자 하였습니다. 그달 29일에는 전라우수사 이혁기 장군까지 함께하면서 조선 수군의 핵심 전력인 3도 3대장이 완성됩니다. 전투함인 판옥선과 돌격선인 거북선을 앞세워 외적을 연이어 무찌르면서 6월에는 당포, 당항포, 율포해전 등에서도 연달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7월 이순신, 이혁기 장군이 노량에 도착했을 때 원균 장군은 이미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균 장군은 옥포만호 이훈룡에게 명령하여 외적을 좁은 견내량에서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게 했습니다. 외적이 넓은 바다에 이르자 우리 수군은 학이 날개를 펼친 듯 완벽한 하객진을 펼쳐 적을 포위하고 총통으로 함선을 격파했습니다. 이처럼 원균 장군은 그 해에만 9번 싸움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외적은 부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외적과 싸움에서의 승전보고 약속을 어긴 이순신 장군은 단독 장계를 올려 그의 부하들은 표창을 받았지만 원균 장군 측은 상을 받지 못해 마음이 상했어요. 결국 원균 장군도 임금님께 그동안 피 흘린 싸움 과정을 보고했고 선조 임금은 나라의 마음을 바친 세상에 드문 영웅 호걸이라고 원균 장군과 그의 부하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며 표창을 내렸습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이 백의 종군하면서 원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고 조정과 권율 도원수는 원균 장군에게 부산포 공격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원균은 부산으로 가는 바닷길에 외적이 있으니 육군과 힘을 합쳐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하늘이 순리를 돕지 아니하니 오늘에는 오직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싸우다가 나라를 위하여 순국할 뿐이요 라고 최후의 결의를 밝혔습니다. 다음날 부산포 공격 후 돌아와 지쳐있던 우리 수군을 외적이 기습하면서 원균, 이혁기, 최호 장군 등이 순국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원균 장군의 희생, 다음 시간에는 선조 임금과 그 시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그가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년간의)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 조정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을 세운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작업은 원균 장군의 역사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601년 조정은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임금을 지킨 호성공신과 직접 외적과 싸운 선무공신을 가리기 위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남방 사도의 공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채찰사 이덕형은 돌아와 선조에게 신이 지난해 남쪽에 가서 들어보았더니 원균은 나라를 위하다가 죽은 장수라 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공신도감에서는 외적과 싸워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 명단에는 권율, 이순신, 그리고 원균 장군이 최고의 유공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원균 장군을 보좌했던 장수인 이훈룡, 기혹은 역시 뛰어난 공을 세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침내 4년여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604년 10월 원균 장군은 당당히 선무 1등 공신에 올랐습니다. 나라에 인정받은 명예로운 기록이죠. 임금이 내려준 공신교서에는 원균 장군의 업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혀놓았습니다. 적진을 무찌름에 날마다 10여 개가 넘을 뿐 아니라 해전을 할 때는 한 달에 3번씩 승전 첩보를 올렸도다. 외선을 격파한 것이 130척에 이르고 적을 베인 것이 수백이요 라며 그의 놀라운 공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듬해 1605년 선조 임금은 원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사 때 사용할 치제문을 보냅니다. 오직 경만이 용기를 내 나라를 위하여 죽기를 맹세하고 우리의 바다를 보장함은 경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리요 라며 원균 장군이 조선 수군의 버팀목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직후 당대 지식인들은 원균 장군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인조 때 문신 박동량이 기록한 기재사초에는 외적들이 모름지기 전라도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원균과 이순신이 한 곳에서 힘을 모아 전투한 덕분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두 장군의 연합작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죠. 또한 임진왜란이 시작됐던 1592년부터 19년간 기록을 남긴 정경우는 자신의 일기에 우수사 원균은 평소에 담략이
애써 전란이 일어난 초기부터 전선을 타고 적을 막으며 하루도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며 전라 좌수사 이순신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적을 물리치고 배기로 약속했다. 적이 전라도를 엿보지 못한 것은 두 장군의 공로이다 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평택이 낳은 원균 장군의 충절과 공적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의 용장 원균 장군을 다 함께 기억하고 기려 나갑시다. 이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수사 원균과 경상우수영의 활동에 대한 재조명, 왜곡된 기록 속에 가려진 역사적 진실입니다. 발표는 백승종 원균 연구회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원균의 진실의 저자로서 오랜 연구를 통해 원균 장군에 대한 기존 평가를 학문적으로 재검토해 오셨습니다. 그럼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개받은 백승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평택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여러 기관의 책임자들이 오시고 또 멀리 거제도에서 두 분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어때요? 이 영상 마음에 드시죠? 네. 아주 훌륭한 영상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만 한 번 더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화면 중에서 아까 율포 표시가 전라도 쪽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건 거제도의 율포이기 때문에 그건 좀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장군의 부장으로서 공신이 되신 분은 기효근과 이운용입니다. 그래서 우치적도 중요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치적도 마지막까지 우치적이라는 장수도 마지막까지 공신 후보로 거론이 된 건 맞지만 공신이 된 것은 기호군이 1번이고 2번이 이운용이니까 기왕이면은 그냥 그렇게 이운용 기호군과 이운용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는 화면에서 공신교서 비슷한 것이 한문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마 인공지능을 통해서 쓰다가 보니까 한문이 막 엉터리 한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엉터리 한문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공신교서의 장면을 넣으면 더 좋겠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오늘 우리가 본 이 애니메이션은 100점 만점에 한 10,00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북돋워 주셔서 원균의 진실이라고는 아주 두꺼운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꼭 책이 그렇게 두꺼워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장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산뜻하게 짤막하게 멋지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거 근거가 없잖아 지어냈잖아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균의 진실은 두껍게 벽돌보다 더 두껍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또 우리 여기 우리 평택 시사신문 박성복 대표님께서 계십니다만 우리 대표님의 훌륭한 기획 의도에 따라서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12번에 걸쳐서 원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아주 편안하게 그런 여러 가지 부담 없이 진실을 편안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잘 읽어주시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박수 쳐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이 박수는 저보다는 우리 박성복 대표님께 가는 그리고 사파를 제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원균 학당에 가는 박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할 얘기 많지만 딱 한 가지만. 그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속설. 속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균은 15만 8천 명의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속설인가요, 여러분? 속설은 100척의 배를 물에다 담그고 10,000명의 군대를 해산하고 도망갔다. 그게 속설입니다, 여러분. 속설이 그래요. 10,000명의 군대, 100척의 배를 버리고 원균은 도망갔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진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 일컬어서 우리가 마타도라고 하죠. 흑색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흑색 선전이 왜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오직 한 가지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군은 뭘 했냐? 처음에 뭘 했냐? 이순신과 힘을 합쳐서 처음에 뭘 하기 전에 뭘 했느냐? 그리고 힘을 합쳐서 무엇을 했는가를 약간 말씀드리는 정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 대개는 아시는 거지만은 이 지도가 필요했어요. 원균이 맡은 구역은 어디였나요? 여기죠. 경상우수영이었습니다. 경상우수영은 지도를 보시면 뒤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 김해에서 진주까지의 구간이 원장군의 구간입니다. 김해, 거제도, 진주 거기에 이르는 해안선을 방어하는 것이 원장군의 몫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그 옆에죠. 전라 좌수영이니까요. 광양에서 즉 말하자면 순천 여수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몫이었다. 그리고 목포쯤에 가면은 이혁기 장군의 몫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보다 동쪽으로는 그것이 이른바 경상 좌수영인데 거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이 뭐죠? 그렇죠. 박홍이라고 하는 분이 담당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대마도가 여기 있습니다. 대마도에서 부산을 향해서 15만 8천 명, 약 16만 명, 기록에 따라서는 20만 명이 넘기도 합니다. 어쨌든 16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끊임없이 배를 타고 몰려오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박홍이라고 하는 경상우수사가 가진 판옥선은 3척밖에 없습니다. 그 3척으로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는 도피한 겁니다. 욕할 거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처지가 되면 탈환하는 것이 당연하죠.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동래는 완전히 뚫렸습니다. 삽시간에 김해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김해까지. 그럼 이제 정말 그 무서운 광경을 날마다 지켜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상우수영입니다. 여러분 거제도 바다에 가보셨나요? 그 바다에 가면요 다 보입니다. 대마도에서 500척, 600척의 배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면은 거제도에서 다 보입니다.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근처는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어요. 웬만한 장수 같았으면 도망쳤을 겁니다. 웬만한 장수 같으면 실제로 해산시켰을 것입니다. 그럼 원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원균은 탈환하지 않았습니다. 원균은 그럼 원균에게는 도대체 존칭 빼고 하겠습니다. 역사상의 인물입니까? 원균에게는 도대체 몇 척의 배가 있었던 겁니까? 그걸 제가 어렵게 연구해서 찾아냈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처음 찾아낸 겁니다. 몇 척이냐면 원장군에게 배속된 판옥선은 19척입니다. 19척입니다.
19척이 다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까지가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19척을 다 동원할 수는 없었어요. 배 상태는 제각각이었겠지만 아마 19척이 있긴 했을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원장군이 그 19척 중에서 가동을 할 수 있었던 배는 11척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10척 정도라고 봅시다. 10척 정도면 10척에 탈 수 있는 승선 인원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대충 잡으면은 한 척에 100명입니다. 풀티오로 다 타게 되면은 2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풀티오를 채우는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쉽게 그냥 100에서 150명 정도였다고 보죠. 150명이었다 그러면 10척이면 얼마입니까? 1500명이죠. 그죠? 1500명 정도를 원장군이 거느리고 16만 명이 넘어오는데 그 바다를 지켜야 된다.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때 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일은 뭐였겠습니까? 적의 상황이죠. 적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조정에 보고하고 그것을 이순신이나 그것을 이혁기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원장군은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10척 정도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 상대를 할 수 없잖아요, 적군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합작전을 해야 되는 거죠. 연합함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원장군은 이미 적이 딱 밀려 들어온 그 다음 순간부터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원하는 하나가 뭐다? 옆에 있는 이순신과 제휴해서 연합작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순신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순신이 쉽게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조정에 끊임없이 보고를 해서 이순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여러분? 20일이 걸렸어요. 20일이. 지금 여기서 이순신이 그걸 왜 안 받아줬나,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대로의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 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원균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다? 그것은 목숨을 건 시간이었다. 목숨을 건. 해산은 무슨 해산? 물속에 쳐넣기는 뭘 쳐넣어요? 백척이 어디 있어요? 10,000명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시뻘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 만들어지죠. 연합군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신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에 승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연합군이 처음 싸울 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 우수영의 군대하고 전라 좌수영의 군대가 합쳐서 싸우는데 선봉은 누가 하겠습니까? 지리는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현지 사정은 누가 더 잘합니까? 당연히 원균이 거느린 경상 우수영이 싸움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도 있어요. 자기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훈을 세웠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수훈을 세운 것도 맞다. 그러나 두 개의 부대가 합쳐졌을 때, 나중에 세 개의 부대가 합쳐지면 유감스럽게도 공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일어나죠. 그러면 각자가 공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각자가 더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다 우리 편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장수들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차가 넘어가고 2차 연합작전이 되었을 때는 이혁기의 부대까지도 합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라 좌수영과 전라 우수영은 맞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원균 장군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순신이 합치는데도 2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혁기 부대가 합치는데도 그로부터 다시 얼마가 걸렸어요? 다시 20일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식으로 봤을 적에 원장군이 경상 우수사로서 적의 침략을 딱 받았을 적에 이런 계산으로 하면은 며칠이나 되어야 도대체 전열을 가다듬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0일이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저분들이 결코 꾀를 부린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으로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군 역시도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전에 20일 동안 저들을 막아내고 전과를 올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장수로서 대단히 출중했다. 리더십이 아주 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흩어지지 않게 쥐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이었다는 것을 공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6월 상황이 되면 4월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4월 13일에. 2달쯤 지났을 적에는 지금 이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왜군이 점령한 지역들입니다. 점령한 지역들. 그러니까 보면은 선이 이렇게 쫙 그어지잖아요. 전라도와 충청도는 대체로 안전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왜군의 본래의 작전은 수륙 병진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은 서울을 향해서 올라가고 수군은 남해 바다를 통해서 거슬러서 서해를 따라서 한양으로 올라가고 보급이 필요하니까요. 그랬는데 못 올라간 겁니다. 못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경부선 휴게만 점령지가 잔뜩 생기고 호남과 충청 지방은 보호가 됐다. 누구 덕입니까? 수군 덕입니다. 수군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만약에 전쟁이 터지고 초기에 원장군이 수습을 못하고 깨졌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전라도 못 지켰을 겁니다. 못 지켰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20일 동안 원장군이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출중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겸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전략적 판단이 옳았다는 거죠. 그의 전략적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판옥선 열척을 가지고 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왜군의 배가 몇 척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군의 배는요, 준비된 배가 2,000척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동원이 됐던 것은 1,000척 이상입니다. 함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큰 배가, 작은 배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큰 배를 말하는 것이 작은 배 얘기하지 않습니다. 1,000척, 1,500척을 10척으로 막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장군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진주를 지켜야 한다고 본 거예요. 진주. 적이 진주를 뚫면 호남이 넘어간다. 진주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상당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서쪽으로 오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진주에 초점을 둬서 방어를 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 잘 맞아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후다닥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원장군은 처음부터 적의 의중을 꿰뚫었다. 이 적은 반드시 서쪽으로 밀고 올 것이다. 서쪽으로 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적이 서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하나 여러분의 중요한 지식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왜적이 쳐들어올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다 당했다고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언제부터 확실히 알고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부터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5년 전에 테스트 게임이 있었거든요. 시험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시험 게임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이계훈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우리 한평이 씨, 우리 평택의 한평이 씨 이대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죠? 이대원 장군이 녹도 만으로서 그때 게임을 한 겁니다. 그때 치열하게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나왔던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조정에서는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디로 쳐들어올까? 전라좌도로 쳐들어오겠구나. 녹도 쪽으로 쳐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좌수사를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거죠. 그 전라좌수사로 처음 논의가 됐던 분이 원균이고, 그러나 원균보다는 정치적 배경이 훨씬 좋은 이순신으로 결국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은 전라좌도로 적이 뚫고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대원 장군이 돌아가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전쟁 준비를 했겠다 안 했겠다? 했습니다. 특히 전라좌수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게 하나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왜군의 입장에서는 전라좌도로 뚫고 들어가 보니까 녹도만호 이대원이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죽으라고 싸우다 죽더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왜군에게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과연 전라좌도로 뚫고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아니면 새로운 침략 루트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그들은 부산을 선택한 거예요. 전라좌도를 가서 한번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전라좌도를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수군 상황으로 봐서는 영역이 제일 넓지만 제일 허술한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경상좌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상좌도는 정규 수군이 판옥선이 3척밖에 안 돼요. 그리 들어가면 무인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적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요. 그들은 전라좌도가 아니라 경상좌도로 뚫고 가고 그 계획은 백발백중 맞아떨어졌다. 다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경상우수영이 그렇게 끈질기게 저항할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게 그들의 계획대로 갔더라면 20일 안에 20일 동안 진주로도 못 넘어갔어요. 거제도까지만 가고 진주, 그러니까 곤양 사천 앞바다를 돌파를 못했어요. 적이. 거기를 만약에 원균이 내줬더라면 20일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다. 왜군의 육군과 왜군의 수군이 서울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서진을 막았기 때문에 왜군은 결국 함경도까지 올라갔다가도 결국은 내려오게 된다. 왜? 부상병도 수송이 안 되고 보급품도 조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긴 싸움을 진 싸움으로 만들게 됐던 거예요. 가장 큰 힘은 수군에서 왔던 거예요. 그 수군의 싸움 중에서도 실은 우리가 여러 해전을 얘기하지만 그 해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실제로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처음 20일 동안에 경상우수영이 버틴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명 한 번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세미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때 이제 막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에게. 야, 막 90척이 지금 어디 왔어? 지금 어디가 떨어졌어? 이순신 겁났겠죠.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배들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순신이든 원균이든 이혁기든 다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고만고만해요.
원균이 19척, 이순신이 20척 좀 넘어요. 22척, 이혁기가 26척. 많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대원 장군이 목숨을 잃었을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저들이 쳐들어올 거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실록에 보면 임금이, 선조 임금이 멍청한 임금이 아닙니다. 선조 임금이 경험이 많은 장수들하고 회의를 해요. 야,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왜군의 최대 규모는 얼마쯤 될까라고 상의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경험 많은 장수와 대신들이 외적의 규모는 조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10,000명이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10,000명이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한 것은 이 정도 무비를 갖추고 있으면,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10,000명 정도의 적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왔어요? 그런데 15만 8천이 왔잖아요. 거기서 계산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걔들이 와서 노략질이나 좀 하다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걔들은 전체를 점령하려고 온 거예요. 그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애를 먹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 15만, 20만이 올 거라고 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처음부터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렇다. 최대 10,000명이 올 줄 알고 나름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원장군이 19척, 이순신 장군이 20서너 척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의 본진에 다 두고 있다, 아니면 자기 관할에 다 풀어놓고 있다. 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집을 해도 하루에 소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옥선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100km도 안 돼요. 왜 100km도 안 돼요? 바람을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지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쳐서. 그래서 하루에 무슨 100km, 200km씩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군대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수십 킬로를 이동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소집을 해도 다 오지를 못한다. 여러 날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김해까지 떨어져 나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명령을 해봤자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서 오지를 못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연합함대는 진즉부터 소집을 했지만 원균은 그걸 원하고 있었지만 이순신은 소집할 수도 없었고 소집이 일부 됐다 하더라도 그놈만 가지고 가기에는 겁이 났을 겁니다. 겁이 났을 거예요.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원균은 어떻습니까? 이순신이 겁을 낼 정도인데 원균은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가 바로 오화포, 여기가 바로 이제 원균의 말하자면 본진이 있었던 경상 우수영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보면, 이쯤에서 이제 여기 율포가 여기 있잖아요. 이쯤에서 보면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배가 건너오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시커멓게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따뜻한 데 앉아서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 바닷가에 가서 한번 직접 보세요. 겁납니다. 겁나요. 그 사람들이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쳐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일일이 보고를 하면서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좀 움직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다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은 여기가 진주 아닙니까? 진주고 여기가 이제 사천 곤양 앞바다거든요.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원활한 작전을 하려면 김해에서 육군이 진주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장차 그걸 점령하려면은 바다를 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천 곤양 앞바다를 지키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는 사천 곤양 앞바다를 지키는데 집중한다. 열척만 두신 게 아니에요. 열척 외에도 다른 기록에 보면 30여 척을 격파했다는 기록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40여 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척을 가지고 싸우는 중에도 40여 척의 적선을 요절을 했다. 정말 이것은 제가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처지가 되고 본다면 그건 정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순신 장군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연합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 있었냐면 결정적인 계기는 거제도가 떨어져 나간 것이 사실은 결정적 계기예요. 원균이 거제도를 잃고 나서야 이순신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남의 일이었던 거죠. 그럼 거제도는 왜 뺏겼을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제도를 지키는 것은 수군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디다든 대고 상륙해버리니까 거제도에 포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제도에 육군이 필요해요. 육군이. 그 거제도의 육군이 정말 중요한 육군 장수가 있었어요. 김준미라고 하는 장수가. 그런데 이 김준미라고 하는 장수가 차출된 거예요. 차출. 거제도를 떠난 거예요. 누가 불러서? 김수가 불러서.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수는 왜 불렀어요?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김준미를 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준민과 원균의 사이가 나빠요. 원균이 뭐라 하냐면 자식아 너는 네 자리를 놔두고 왜 가서 도대체 안 오는 거야? 네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수군만 가지고 상륙하는 병사를 어떻게 막냐? 그래서 거제도가 털린 거예요. 거제도가 털리니까 그때 이제 이순신이 불등이 떨어져 가지고 연합함대를 구성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이순신의 판단인데 이순신은 거제도가 떨어졌다니까 남해까지 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원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원균의 굉장히 중요한 보루 중에 하나인 남해안을 불질러 버렸어요. 그냥 남해안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순신이. 그 남해안의 현령이 누구냐면 기호근이에요. 그 기호근이 바로 원균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그러니까 아군이 아무 상의도 없이 우리 요새로 와서 파괴해버린 거예요. 파괴자가 누구였다고요? 이순신이었죠. 그래서 이순신과 전라자수영과 경상우수영은 연합함대를 구성하기도 전에 이미 거울에 금이 쫙 간 겁니다. 특히 누구와 누구는 사이가 나빴겠어요. 기호근과 이순신은 거의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중일기를 보십시오. 난중일기를 보면은 기호근에 대해서는 이순신이 단 한마디도 곱게 한 말이 없어요. 그건 왜 그랬겠어요? 기호근이 이순신을 볼 때마다 원망을 했을 테니까요. 당연히. 아무튼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함대를 구성해가지고 움직이는데 판옥선이 이렇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옥선에 제대로 승선을 하게 되면 전원을 갖추면 한 235명이 승선해요. 그런데 그중에 한 130명 정도는 노젓는 사람들이에요. 전투병은 한 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이 돛을 달긴 달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작전을 나가도 며칠 이상은 할 수가 없었다. 피곤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자, 일본은 그럼 이런 판옥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본도 판옥선이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밝혔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판옥선이 필요했고 결국 그들도 판옥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후기가 되면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상대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아주 어려워진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대포를 설치하고 그들도 팔옥선을 타고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숫자는 그쪽이 훨씬 더 많은데 아주 어려워집니다. 거고요. 이게 출동하고 뭐 늦어도 너무 늦었는데 보세요.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처음 이순신 부대가 움직일 때 보면 4일날 소비포에서 잠을 자고 그러니까 4일날 아침에 출발을 하지만 거제도까지도 못 와요. 하루에 간 길이 겨우 남해도를 돌아서 소비포까지 오니까 이미 밤이 돼요. 그 다음에 4일날 소비포를 출발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서 잠을 자나 보세요. 그 다음에는 당포에서 잠을 자요. 보세요. 한 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리가 매우 짧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잠자는 것만 보세요. 6일날은 또 어디서 자나 보세요. 6일날도 이걸로 한 편밖에 못 가요. 송비포에서 자요. 그럼 7일날은 어디서 잡니까? 7일날은 보세요. 조금 많이 갔어요. 그날은 옥포에 가서 자요. 그러니까 수군의 움직임이 어떻다? 빠르다? 느리다? 대단히 느려요. 대단히. 그러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날이 거리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작전을 수행한다 그래봤자 며칠밖에 못해. 왜? 힘들어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7일날 여기서 좀 움직이고 벌써 8일이 됐을 때에는 여기 어디서 잔 거예요? 거제도 북부 어디서.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며칠 했습니까? 기하 4일날 출발해서 5일, 6일, 7일, 8일 한 나흘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흘, 길어야 나흘 또는 닷새 정도 작전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쉬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적어도 제가 보니까 적어도 열흘 이상 쉬어야 돼요. 근육이 다 무리가 돼가지고 열흘 정도는 재활 훈련을 해야 다시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을 제가 깨드리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멀리 못 간다. 불과 수십 리밖에 못 간다 하루에. 그리고 며칠이나 싸울 수 있다? 4, 5일 싸우면 열흘은 쉬어야 된다. 제대로 쉬려면 한 달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싸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 오산이에요. 날마다 싸울 만큼 돈이 많지도 않아요. 날마다 싸우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그만한 화약은 어디서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날마다 그렇게 빠바방 하고 여기 보면 막 블록버스터처럼 그렇게 소리가 나지만 실제 그들의 화포는 그렇게 대단한 화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가요? 그렇진 않죠. 그게 다 목숨을 건 싸움이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불과 10척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원장군이 20일 동안을 그렇게 버티면서 적의 서진을 막고 그리고 드디어는 불상사를 거친 연후에 깨진 거울이 된 상태에서 이순신과 손을 잡고 그것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부대를 지휘해서 초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승전의 보고를 어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관계로 두 분이 연합활동을 오래 하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참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정리를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저기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20배의 전력을 가지고 예상하지 않은 루트를 통해서 쳐들어왔을 적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적의 작전을 꿰뚫어보고 서진을 끝까지 좌절시킴으로써 결국은 7년 동안의 왜군의 분탕질이
헛수고가 되도록 만든 큰 힘이 원균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크게 보면 조선 수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선무공신을 책봉할 적에 임금님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첫째 공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수군요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군요라고 했을 때도 이게 이제 제 클로징 멘트입니다. 수군의 장수가 좀 많습니까?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 그럼 누구로 바꿀까라는 질문이 사회에 생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모두의 답은 똑같았다.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답은 이순신 아니면 원균이고 원균 아니면 이순신이지라는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순신은 훌륭하지만 원균은 걔는 아니야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역사를 왜곡해도 너무 지나치게 왜곡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평택 문화원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원균 학당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함께 받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역사문화연구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포대첩 축제할 때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전쟁에 참여한 장수들, 뭐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쭉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우리 옥포대첩 축제, 옥포대첩 기념공원에 가면요, 옥포대첩에 참여한 장수들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만 있냐? 이순신 장군. 그럼 이상하다. 왜 없지? 나중에 보니까 그 9,060명 내려올 때 선무 원정공신에 거제도 사람들을 빼놓으니까 22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옥포대첩하고 관계가 없고 이제 선무 원정공신 중에서 22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저기 아까 그림에 나온 저 오른쪽에 거충사의 위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충사에는 이순신 장군 위패만 있고 이상하다. 왜 옥포대첩에 저 노량해전 가니까 노량해전 참전 장수들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왜 거제 옥포대첩 축제에는 첫 승리인데 원균 장군 당연히 없고 뭐 저 이은용, 우치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근데 25년 전에 이제 만든 그런 그 기념관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경상 자수영, 우수영, 전라 자수영, 우수영, 충청수영이 있었잖아요. 충청수영은 최호가 있었고 거기에 지금 보령에 국가사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경상 자수영은 전라 우수영은 그 어디입니까? 남해? 여수 아니 여수 말고 해남에 있는데 지금 거기가 국민관광단지로 돼 있고요. 전라 자수영은 여수에 국보로 돼 있죠. 또 경상 자수영은 박홍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25용단도 있고 해서 거기가 국민 또 관광지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상 우수영이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경상 우수영이 거제 오화포입니다. 오화포인데 지금 이름이 경상 우수영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경상 우수영을 빨리 만들자. 거기가 어디냐? 지금 거제의 가배량진성. 아까 원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지휘했던 곳.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국가사적화 시키려면은 지금 거기 이름이 왜 거제 가배량진성이 됐냐면은 원래 오화포였는데 4대 통제사가 이시영 장군이거든요. 이시영 통제사가 거제 오화포가 원래 경상 우수영 겸 삼도수군 통정으로 있다가 1604년에 통영의 두룡포로 가요. 그러면서 그 영이 비니까 통영에 있는 가배량진성이 거제 오화포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화포가 아니고 가배량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 주민들은 가배량을 알고 있어요. 원래 거기가 경상 우수영 오화포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것은 가배량진성을 경상 우수영으로 바꾸고 거기를 국가사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에 5개 수영을 다
관광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사업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백승종 교수님께서 원균의 진실을 책을 쓰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한테 강의할 때도 항상 그 표지에 뭐 이순신 함대, 뭐 오포대첩 승리 이런 거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저희는 조선수군 연합 함대, 오포대첩 대승리 한 번도 이순신 장군을 내세운 적은 없고 저희는 항상 조선수군 연합 함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비록 원균 장군이 배는 작았지만은 그때 선봉에 나섰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진실을 원균 장군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송 선생님 그리고 거제도에도 그 수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꼭 있을 것으로 봅니다. 뒤에 질문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경상 좌수영에는 이제 판옥선이 세 척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제 임진왜란 때 침입을 했을 것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세 척뿐이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 전라 좌수영 쪽으로 이제 침입할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의도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도를 통해서 저들이 들어온 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초전이라고 본 거예요. 탐색전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겼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올 거다. 그렇게 오면 결국 여수 순천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그것도 또 서울로 가는 좋은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대비하지는 못하니까 중점을 전라 좌수영을 중점으로 두고 방어 계획을 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선조가 보면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얘기합니다. 다음에 저기 오면 그럼 또 어디로 올까라고. 그러면서 선조가 뭐라냐면 니놈들은 틀림없이 이제 다음에도 부산으로 올 거라고 얘기하겠지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항상 앞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선조가 뭐라고 하냐면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요. 저기 전라 좌수영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을 때 경상 좌수영으로 왔는데 이제 우리가 경상 좌수영으로 온다 그러면 저들은 다시 어디로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준비는 골고루 잘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답을 내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 좌수영만 수영이 작은 게 아니고 충청 수영도 마찬가지죠. 충청 수영도 충청수사라고 하는 게 이름만 수사지 실제로 판옥선이 세 척밖에 없어요. 티오가. 그건 또 왜 그런 거냐면 조선 전기에는 외구어 활동이 남해안에 국한되지 않았지만 시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충청도 지역으로 직접 쳐들어온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수영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선조 임금과 원균 장군은 대중적 인식에서 패키지로 욕을 먹고 있었던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사료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선조 임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임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조 임금을 평가하는 그런 원균 장군의 책도 내셨지만 앞으로 선조 임금에 대한 재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실제 선조에 대한 재평가의 상당 부분은 원균의 진실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라고 하는 임금은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짧게 말씀드려서 아주 두뇌가 탁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어려서 왕이 되었고
어려서 왕이 되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신하들로부터 공부를 배웠거든요. 그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퇴계 이황이 있고 율곡 이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아주 당대 최고의 당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들로부터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아주 출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한편으로는 선조임금을 막 디스를 하지만 내려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표현도 있냐면 목능성세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4글자. 목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의 무덤을 말합니다. 즉 선조 때가 성세라는 말은 성자가 융성한 시대였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융성했던 시대다? 문화가 융성했던 시대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여러 성씨가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을 쭉 타고 올라가 보면은 선조 때쯤에 우리 각 집안에 훌륭한 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말하자면 우리 문화의 꽃이 그러니까 세종 때도 훌륭했지만 세종 때는 극히 소수의 학자들이 있었고 선조 때가 되면은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 저 평택 시사신문에 나간 제 특집 기사도 원장군의 글솜씨가 나간 거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본. 그런데 저 뒤에 앉아 계신 그 이계훈 회장님네 집안에 장수가 되시는 이대원 장군도 글이 아주 뛰어났어요. 이대원 장군. 그분이 지었다는 시도 아주 훌륭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 이순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기호근도 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또 원장군과 이순신 장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이영남이라고 하는 인물 있죠? 그이도 아주 글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조 때가 되면 무장들도 장수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한 장수 하나도 없어요. 다 글솜씨가 탁월하고 한문을 줄줄 읽고 서적을 많이 읽은 교양이 높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수백 년에 걸친 유교화의 과정의 결실이지만 왕도 또한 그랬다. 그래서 선조의 약점은 유성룡의 약점과 선조의 약점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선조가 제일 좋아하고 믿었던 신하가 누구였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성룡이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궁합이 아주 잘 맞거든요. 그들은 매우 영리하고 그들은 매우 조심성 있고 그들은 매우 소극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과단성 있는 전략, 과단성 있는 정책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순신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순신 역시 유성룡과의 인물이었던 거죠. 유성룡과에. 그러니까 20일 동안 안 왔던 거죠. 그러니까 거제의 경상우수역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점이 원균과는 달랐다. 원균은 많이 배웠지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 원균과 같은 성향의 신하가 그러면 그 시대에는 없었을까?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산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산해. 그러니까 이산해는 그래서 원균을 서포트를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자 이제 다 잘라내고 가지치기 다 하고 줄거리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1592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1594년쯤에는 우리나라의 왜군이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 벌어질 때 약 16만 명이 왔다. 전쟁 2년 경과했을 때 왜군은 얼마쯤 남았겠다? 2, 3만 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잘 맞추신 거예요. 2, 3만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돌아갔어요. 승산이 없으니까.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균이나 이산해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제 적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이 정도 적의 숫자라면 우리가 한번 전면전을 해가지고 이놈들을 소탕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려면 우리가 30만 명 정도만 군대를 모아서 습격을 하면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우리 한편에서 3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가능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당시 우리 한반도의 인구는 적어도 1000만 명이었어요. 적어도. 남자만 해도 500만 명. 그런데 외적은 몇 명이 있다고요? 2, 3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아주 쓸만한 남자들만 골라도 50만 명, 60만 명을 동원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원균은 자기가 충청 병마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충청도의 병력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아요. 자기가 전라 병마사로도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몰아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몰아치자고 하는 그 주장을 반대한 거죠. 누가? 유성룡이. 누가? 이순신이. 누가? 선조가. 그래서 그냥 작전만 짜고 작전만 또 짜고 그러고 있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좀 자극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획기적으로 단안을 해가지고, 그걸 단안이라고 하죠.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 번쯤은 적을 공세로 밀어붙일 필요도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조정의 안타까운 점이고, 그런 점에서는 선조가, 지금 선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선조가 약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지혜가 없었거나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했던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교수님 참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원균의 그 부하 장수들 중에 정말 충성스럽고 쓸만한 장수가 몇 명이나 있었나 하는 거 좀 궁금합니다. 대단히 소중한 질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도 그렇고 원균도 그렇고 이혁기도 그렇고 그들은 다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직접 칼 뽑아서 싸울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진짜 싸움은 휘하 장수들이 하는 거죠. 휘하 장수들이 하는 건데 원균이나 이순신의 휘하에는 명장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균 휘하에 이름난 장수들, 뛰어난 장수들을 한번 해볼까요? 1번은 누굽니까? 귀호근이죠. 2번은 누굽니까? 이운용이죠. 3번은 누굽니까? 우치적이죠. 4번은 누구겠습니까? 고성공 원전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그 외에도 많지만 강덕용은 잠깐밖에 없었어요. 강덕용은 잠깐.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는 모병관으로서는 크게 성과를 냈습니다. 강덕용도. 그 밖에도 그 당시에 거기에 만호나 첨사의 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명장이고요. 이순신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장수들이 휘하에 많았죠. 많았는데 이제 반전입니다. 반전. 이야기의 반전을 말씀드리면 바로 그 이순신의 휘하에도 장수들이 A팀과 B팀으로 나누어서 사이가 엄청 나빴다. 그 다음에 원균의 휘하에도 장수들이 A팀과 B팀으로 나뉘어서 사이가 엄청 나빴다. 올라가면 원균과 이순신도 사이가 엄청 나빴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들 그렇게 파벌 싸움을 해요?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생태 현상입니다. 한번
적군을 한번 보십시오. 적군의 적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인데 두 사람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견원지간이었죠. 그럼 명나라는 어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공을 다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파벌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중불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호근과 이은용이 원균의 희화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고성공 자손도 계시겠지만 우리 고성공도 아주 훌륭한 장수였다. 특히 고성공은 선조가 매우 사랑하는 유능한 장수였다. 고성공 어떤 점이 그렇게 뛰어났습니까? 그 실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회장님 뭐라고 합니까? 그는 브리핑의 대가였어요. 브리핑에. 그러니까 남의 바다의 상황을 아주 간단하고 생생하게 보고를 잘해요. 그뿐만 아니라 싸움도 잘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잘한다는 건 뭘 보면 아냐면은 제일 해전에서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이 한산도 싸움이죠. 한산도 싸움에 공을 올릴 적에 그 훌륭한 장수들이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원전이 상당히 높은 등급으로 나와요. 그걸 보면 뭐 형님이니까 봐줬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하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내 공적을 이 양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연한 장수였는데 그런데 원균의 경우에는 이순신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균은 싸워서 크게 이기지만 크게 이길 때마다 하나가 죽어요. 하나가 죽어요. 한 명의 장수를 잃어요. 원균은. 그게 뭘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원균의 부대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맹장들 중에서 대개 누가 죽냐면은 아군과 연락이 끊어진 장수가 죽어요. 그러면 아군과 연락이 끊어진 장수는 왜 끊어졌겠어요? 너무 앞으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연락이 끊어진 장수가 적에게 포위돼서 죽어요. 그게 한산 대첩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전투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균이 지휘를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원균의 휘하가 그만큼 결속력이 강하고 적에 대한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이 나중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김은포 해전까지도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김은포 해전에서 안흥국이가 죽었다고 해서 그걸 패전이라고 기술한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뭐 앞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뒤까지는 다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특징적으로 말하면 원균도 요약하는 겁니다. 원균도 이순신도 휘하의 여러 명장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휘하의 여러 명장들은 대개 두 파로 나뉘어서 철천지 원수처럼 그 안에서 이 경쟁 관계가 치열했다. 그래서 그 경쟁 관계가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신을 책봉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순신의 부장 중에서 아주 뛰어난 명장이었는데 공신에 책봉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배흥립입니다. 배흥립은 매우 탁월한 장수였는데 공신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원균의 부장 중에 아주 뛰어난 장수가 우치적이었지만 우치적이도 결국 공신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장들이 워낙 많아서 각축전이 심했기 때문에 상당한 공을 세우고도 이름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다 하는 점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장수 많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옥되고 원균 장군이 사령관으로 임명되게 되는데 사실 수정실록에 의하면 원균 장군은 전쟁만 나면 도망가고 날마다 술주정만 하고 근데 그런 분을 과연 전쟁 중에 그 사령관으로 임명했을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런 분이 전쟁이 끝나고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을까? 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1등 공신 교소가 국가 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다 휘하에. 그런데 왜 통제사라고는 높은 자리를 이순신 말고 딴 사람을 찾는데 왜 원균밖에 이름이 안 나왔겠어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공론이었기 때문인 거죠. 조정의 공론이 이순신이 하던 일이라면 원균 외에는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원균이 그렇게 해서 순국한 다음에는 통제사를 또 새로 뽑는데 그때도 이순신이 아니면은 이 판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참으로 불세출의 장수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혁기 같은 분은 참 안타까운 분이죠. 그분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긴 한데 너무나 출중한 선배가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자기는 통제사 후보에도 거론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사람을 내세워야지 감이 안 되는 사람을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명백하게 이순신과 원균 투톱 체제로 가는 것이 맞았다. 투톱으로 가자고 하는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친 분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정탁이라고 하는 분이죠. 나중에 정승도 하신 분인데 정탁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현명하고 옳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 수군은 이순신과 원균 둘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제사 자리 하나 더 만들면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은 좌도 통제사, 한 사람은 우도 통제사로 하면 되지. 그까지 그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곁들여서 제가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원균이 이순신을 모략해가지고 자리를 뺏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원균이 2대 통제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 당시 우리의 조정은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유성룡이 쥐고 있었습니다. 유성룡이. 그럼 원균이 유성룡한테 뇌물을 쓰고 통제사가 됐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원균의 진실을 쓰면서 밝힌 또 하나의 진실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선조는 통제사였던 이순신을 원균으로 갈아치면서 왜 이순신을 서울로 잡아갔을까? 서울로 잡아간 본의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뭐냐면 통제사의 교체를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격리시킨 겁니다. 격리. 왜냐하면 이순신이 한산도에 있는 한에는 이순신의 직계 부하들이 통제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원균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렵다. 그러니까 원균에게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순신을 서울로 데려간 겁니다. 잡아간 게 아니라 데려간 겁니다. 격리시킨 겁니다. 바다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매를 때렸다고 하지만 가볍게 한 번 때린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도 안 때렸습니다. 정탁이 이순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일종의 상소문이죠. 그거를 이제 상차라고 그래요. 신구차라고 그래서 하잖아요. 차자를 만들었지만 차자라는 건 뭐냐면 상소문인데 대신이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편안하게 쓰는 상소문을 차자라고 합니다. 그 차자를 쓰기는 했지만은 올리지는 않았어요. 왜 안 올렸어요? 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순신이 정말 위기에 빠지면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위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쇼였던 겁니다. 쇼. 정치적 쇼였다. 정치적 쇼였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조정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제사 교체가 무난하게 된 것 같으니까 이순신을 어떻게 했어요? 이순신을 권율에게 보낸 거예요. 권율에게. 권율이 도원수 아닙니까? 도원수 옆에 가서 이순신은 뭐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비공식 자문 역할을 이순신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조정의 실수죠. 그럼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의 부하들이 봤을 적에 자기 장군님이 육지의 장수로 가지 않고 도원수 옆에서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원균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고 날마다 이순신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러면 이순신은 그 고자질을 받아가지고 토스를 해요. 어디다 토스를 하겠어요? 권율한테 토스하죠. 이원익한테 토스하죠. 그래서 도원수나 도채찰사 입장에서는 원균을 통제하기가 쉬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사령관인 통제사 원균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런 작전도 자기가 펼 수가 없는 도관에 갇힌 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를 순국으로 몰고 갔다 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조선의 조정은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러 층에 거쳐서 층층시야로 통제사들을 감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 수군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조선에서 그걸 알게 됐을까요? 모르게 됐을까요? 알아요. 언제 알게 되냐면 원균이 순국한 다음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영리한 선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잊어보니까 원균 말이 다 맞았잖아. 그 사람이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잖아. 우리가 결국 그를 죽인 거잖아. 그렇게 반성을 해요. 그리고 그런 철저한 반성이 3대 통제사가 된 이순신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3대 통제사가 됐을 적에는 더 이상 조정에서 가타부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네가 알아서 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순신이 다시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날개를 달게 된 데는 그 자신의 공도 있지만 사실은 원균의 죽음이 그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원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실록을 읽어보면 그 공신 책봉을 하는 과정에서 호성공신과 선무공신을 책봉을 하는데 선조 임금은 그 우리 그 실전에서 쌓은 공보다 명나라의 원군을 얻어온 호성공신이 더 공이 있다고 생각해서 호성공신은 많이 하고 선무공신은 18분을 했단 말이에요. 공신으로 책봉을. 그런데 그 판단이 과연 명나라가 없었으면 우리가 졌을까? 일본이 퇴각할 수 있었나? 그거는 교수님이 어떤 판단,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은 명확한데 그 진실이 많은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실적으로 말하면 자,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병사가 최대 규모로 하면 10만 정도 왔어요. 10만. 명나라의 군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수군의 힘만으로 적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조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서 실제로 그 대화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번 전쟁에서 공을 세운 거라고는 이순신과 원균 외에 누가 있었던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래요. 이순신과 원균 두 사람이 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임금님 그래도 육군도 많았는데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 그러면 육군도 체면을 챙겨주자. 그러나 육군의 현저한 공이 누구에게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행주산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행주산성 하나밖에.
그래서 수군 2명 장수, 대표 선수 2하고 육군 대표 선수 권율해서 3사람을 1등 공신으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자꾸만 그래도 육군에 사기가 있고 의병들도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 공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성 싸움에 공신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황해도 연안성 싸움에 열심히 싸웠던 육군 장수도 2등 공신으로 뽑아주고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병의 힘도 굉장히 강했죠. 우리 이조참이 원현을 비롯해서 많은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서 적들의 보급로를 끊고 적군의 연락망을 끊고 적들이 마음 편하게 오갈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전세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육군으로부터는 하나도 오지 못한 것이 또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불편하지만, 받아들이기 불편하지만, 우리의 육군이 그렇게도 무력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의 군대를 가지고 외적을 상대하는 것은 양떼를 몰아서 호랑이와 싸우는 것과 같았다라고 나와요. 양떼가 아무리 많은들 호랑이를 이길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의 병사들은 살인 전문가예요. 살인 전문가. 그들은 이미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편성된 일본의 부대는 오랜 내전을 통해서, 내부 전쟁을 통해서, 통일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전력이 극대치에 도달한 그런 병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훈련을 훨씬 우리보다 많이 받은 직업적인 군인들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군인들이란 누굽니까? 우리의 군인들이라는 거는 적이 올까 봐서 준비를 했죠. 물론 준비를 안 한 거 아닙니다. 준비를 했지만 그래봤자 그렇게 우리가 기른 직업적인 군인은, 즉 장수나 장교는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농사짓다 간 사람들이죠. 태권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죠. 활도 한번 안 써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경상도가 중요한 것이 경주와 상주 때문에 경상도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주성을 지키려고 보니까, 상주성에 우리 군인을 모아가지고 지키려고 보니까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이 60명밖에 없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토끼몰이나 할 수 있지 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뭐 설마하니 활을 잡아당기기야 못했겠습니까마는 말하자면 1등 사수는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1등 사수는 60명밖에 안 되더라. 원균 장군 선양위원회라고 전국 13만 원주 원씨들이 모여서 그중에 2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활약을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백 교수님 잠깐 모시고 원균 연구회에 대해서 앞으로 활약상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질문은 백 교수님도 계시지만 여기 그 사회 보시는 사무국장님 아니면 여기 지금 오중근 문화원장님은 자리를 잠깐 뜨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원균 학당에서 의뢰해서 문화원에서 기획 및 제작을 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는 컨텐츠 내용을 그 백 교수님이나 누구 전문 사학자들한테 내용을 조금 그 각본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이걸 만드셨는지, 아니면 아까 백 교수님도 서두에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내용들, 아까 기록은 이은용이 우치적보다는 더 우선인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좀 바뀌었다든지 일부 몇 가지 내용이 변경돼야 될 게 있다고 제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변경할 수가 있는지 한번 그 사무국장한테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그때 여기에 보면 그 두 번째에 그 활약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옥포해전으로 해서 원균 장군이 이순신 장군과 같이 활약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옥포해전 이전에 23일간
신의주까지 선조가 도망을 가고 17일 만에 그 왜군이 한양을 점령할 사이에 23일 동안을 거제 남해 앞바다에서 혼자서 4척과 많아야 10척 갖고 왜군의 서진을 막은 원균 장군의 그 공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전에 강연에도 말씀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요 애니메이션에서 내용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23일간 기록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실록에도 나와 있는 그 23일간의 전투를 요 콘텐츠에, 요 애니메이션 콘텐츠 활약상에 좀 보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게 수정이 좀 가능한지를 좀 백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요 애니메이션 좀 내용을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요거에 대해서 제작돼 있는 애니메이션을 그 유튜브 채널에 상시 상영을 하고 학생 대상을 홍보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요게 평택시 문화원에서 기획 제작을 했으면 요거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선양위원회에서 저희 자체 그 채널이 있다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그 뭐 유튜브 내지는 우리 자체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걸 갖다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거는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발표할 때 상영회 때 말씀드렸던 이제 평택문화 황수곤 학예연구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원균 학당에서 지금 문화원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원균 학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균 학당과 평택문화원이 공유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택문화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원들은 평택문화원의 것만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하고 이제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하시는 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변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논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지금 내용상에서의 변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이제 완전히 바꾼다라든지 이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정말 오류가 있거나 혹은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강조를 한다거나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선영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이거를 다 여기 안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저 23일도 그렇고 뭐 옥포 회장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까 전에 교수님도 굉장히 앞에서 23일도 얘기해서 뭐 초반 그리고 오늘 얘기 못하셨지만 그 후반에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 한 편에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학당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렇게 큰 틀을 짰던 거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학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청소년들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 원주원 씨나 여기 시민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시민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하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두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더 확산할 수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컨텐츠가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오늘 우리가 본 웹이죠. 웹은 100점 만점이면 제가 몇 점 정도 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100점 만점이면 만점을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뭘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이 보면 저만 잘나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고치라고 해서 두 군데를 고쳤어요. 그러면 또 이제 백승종한테 만약에 보여줬어요. 그럼 황 선생님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 또 세 군데를 또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학자라고 하는 건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게 처음이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점 만점에 만점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다음번에는 100점 만점에 10만 점짜리가 또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이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사실 이 일을 시작하기 학당이 설립되기 전 훨씬 더 3, 4년 전부터 아이디어가 나와서 3, 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평택문화원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또 결단을 내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특히 황수근 학예사님 그리고 평택학 연구소의 박성복 소장님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박성복 소장님은 자리에 잠깐 안 계시지만 우리 대표에서 황수근 학예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널리 널리 시민들께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균 콘텐츠 발표회 및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회와 세미나가 원균 장군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임진왜란 연구의 새로운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